네, 고등한국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조선과 여러 국가의 성립을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갈 건데, 삼국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앙 집권적 국가로 성립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앙 집권적 국가라는 건 뭐냐면 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다시 말해 왕권이 강해진 국가를 중앙 집권적 국가라고 그래요. 그럼 그 전의 국가들을 우리는 연맹체 국가라고 하고, 그 이후의 국가를 중앙 집권적 국가라고 하는데,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 국가로 성장하는 것에서 어떤 발전 배경이 있고 변화 양상이 있는가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맹체 국가는 말 그대로 부족끼리 연맹으로 이렇게 마을끼리 따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국가가 연맹체 국가라고 해요.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리 부여는 왕이 있으면 왕이 이렇게 다른 지역들을 마가, 구가, 우가, 저가와 같이 가라는 아이들이 통치를 했거든요. 요렇게 이런 게 연맹체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맹체 국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각 부가, 부라는 건 마을을 뜻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는 자신의 지역을 각자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 힘이 약해서 그냥 이 연맹체들의 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 뭐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 뭐 홍수 이런 큰 일이 생기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쫓아내기도 하는 정도로 굉장히 힘이 약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앙 집권적 국가는 왕이 힘이 엄청 세져서 왕 아래쪽에 여러 신하들, 얘네는 이제 신분이 귀족들이겠죠. 이런 신하들이 쭉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엄청 강하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국가는요, 특징이 왕권이 엄청 높아요. 두 번째, 그리고 이런 아래쪽에 신하들을 체계를 쫙 세워가지고 관료 조직으로 개편해요. 그래서 관료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아까 그 각 부 왼쪽에 나왔던 마가, 우가, 구가, 저가와 같은 그런 마을 각 부의 세력들이 관료 조직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 귀족으로 편입돼요. 왕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이런 체계가 성립이 되고 이런지를 이제 쭉 배워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요,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도들이 생겨났는지, 그런 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앙 집권적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첫째는 관리들의 등급을 마련하는 제도인 관등제를 만들어요. 관등제는 우리 지금도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도 뭐 9급, 8급, 7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관리들의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해요. 그래서 마을을 새롭게 행정구역으로 새롭게 짜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요, 율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저건 법이에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왕권을 강화시켰으나 여전히
그 연맹체 국가에서 하고 있었던 제도였던 귀족회의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들이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제도나 체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개를 더 추가하자면 뭐 율령 말고도 불교를 공인한다거나 공인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관리의 색깔, 옷의 색깔을 정하는 관복제와 같은 제도도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할 때 나왔던 특징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넘어갈 뻔 했는데요, 얘들아. 귀족회의 기구가 3국 나라별로 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거 하나만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와 백제의 귀족회의와 신라의 귀족회의가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는요, 제가회의예요. 회의만 뒤에 쓰면 돼요. 백제는 정사암회의예요. 정사암회의. 신라는 화백회의예요. 화백회의. 그래서 이렇게 귀족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특히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였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 어떤 의견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만장일치제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귀족끼리의 어떤 단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이제 고구려의 성장과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고구려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누가 건국했냐면 누가 건국했죠? 주몽이 건국을 했다, 그죠? 주몽이 건국을 했고 이 주몽은 원래 수도를 졸본이라는 곳에다가 두었는데요. 이 졸본에서 나중에 이제 그 국내성이라는 쪽으로 수도를 좀 옮깁니다. 국내성이 조금 더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국내성으로 옮겼을 때는 주몽 때가 아니라 유리왕 때라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주몽이 세웠다 정도 우린 기억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왕이 태조왕인데요. 태조왕은 일단 했던 일이 아래쪽에 있었던 옥저라는 나라를 통합해요. 옥제가 아니라 옥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옥저는, 그지? 옥저를 통합했고요. 그리고 한군현이라는 마을을 이렇게 좀 정복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했던 시기가 이때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고구려도 오부라고 해서 부가 5개 있어요. 그 중에 뭐 계로부도 있고 절노부도 있고 소노부, 연노부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이 5개 마을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태조왕 때는 이 중에서 계루부만 왕위를 세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보다 조금 더 발전한 왕권이 강해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태조왕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왕은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인데 고국천왕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방금 쌤이 그렸던 오부 있었죠. 오부는 뭐 소노부, 간노부, 전노부, 절노부, 뭐 계루부, 뭐 연노부 이런 게 있는데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족적인 오부를 부족적 어부라고 하면 그냥 혈연 관계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다 흐트러뜨려서 새롭게 왕이 짜가지고 마을을 5개로 정했어요. 그걸 행정적 어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왕권이 강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왕위를 아까는 그 괴루부고 씨가 독점했잖아, 그죠? 이제는 부자상속제를 합니다.
부자 상속제를 하면 아빠가 왕이 되면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잡으면 돼요. 아, 점차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는 왕권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강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너희가 느낌을 잡으면 됩니다. 고국천왕은 뭐 한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왕은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쌤은 이걸 암기할 때 미친 듯이 땅을 넓힌 왕,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천왕, 미친 왕은 아니지만 미천왕이야. 그래서 미천왕 때는 그 당시 중국이 굉장히 정신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땅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낭랑군이라고 해서, 낭랑군은 우리 그 한군현이라고 해서 이거 안 써도 됩니다. 한군현이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세웠던 마을인데요. 그래서 뭐 무슨 군, 무슨 군, 무슨 현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나라가 계속 힘이 셌던 게 아니라 힘이 약해지면서 얘네가 세웠던 마을들이 하나씩 사라졌거든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었던 마을이 낭랑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미천왕 때는 낭랑군을 완전히 몰아내요. 쫓아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권이, 그러니까 힘이 좀 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를 쫓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대동강 유역. 그럼 대동강이 어디예요? 대동강이 어디냐면 너희 평양이 북한의 수도인 거 알죠? 평양 근처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을 좀 확보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왕은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원왕 때는 좀 안타깝게도 여기에 원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암기할 때 뭔가 원망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암기하면 좀 더 편해요. 이때 고국원왕 때는 어떤 불상사가 있었냐면 백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백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싸웠는데 이때 고국 원왕이 죽어요. 전사. 근데 이때 백제의 왕이 그 당시 굉장히 힘이 셌던 백제의 전성기 왕 누굴까요? 근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근초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 세니까 들어오면은 망하겠죠. 그래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 고국 원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적이지. 그래서 고구려가 이거를 복수하려고 칼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왕은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 때는 쌤은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 림이 숲을 림이라고 기억을 해가지고 숲처럼 뭔가 굉장히 뭘 많이 빽빽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소수림 왕 때는 뭘 많이 만들었냐? 첫 번째 학교 세워요.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요. 율령을 반포해요. 그 다음에 불교도 수용합니다. 되게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중국과 전진이라는 중국과 수교해서 어떤 외교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수림왕 때 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숲처럼 뭐가 많구나. 그리고 얘네는 되게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얘네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수림왕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고국천왕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쯤 되니까 너희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쌤 왕 다 외워야 돼요? 외워두면 좋아요. 특히 순서대로 외우면 좋아요. 쌤은 어떻게 암기했냐면 중학교 때도 너희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너희 다 까먹었을 거예요. 태고, 미고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태고, 미고소, 태고, 미고소. 이게 지금 고구려의 초기 왕들의 순서예요. 태고, 미고소. 그리고 쌤 파란색 기억한 것처럼 이런 거는 뭔가 내용을 기억을 못해도 느낌으로 접근하기 좋죠. 그렇지? 천 들어간 애들은 좀 대체로 괜찮죠? 원은 원망스러운 일을 당한 거야. 림은 숲이 많은 것처럼 뭔가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챕터는 백제입니다. 백제는 누가 세웠고 마찬가지로 왕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 백제는 누가 세웠냐면 너 이거 잘 알죠?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세웠죠. 온조. 그렇지. 온조가 세웠는데 온조는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주몽의 아들이에요. 주몽은
아들이 2명이 원래 3명이 있는데요. 온조가 있고 또 온조의 형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리왕이 됐던 또 아들이 1명 더 있어요. 얘네가 이제 그 원래 고구려 세웠을 때의 아들들이고, 얘는 고구려 세우기 전에 어떤 여자와 낳았던 아이인데, 원래는 이제 얘네가 당연히 이 형이 왕위를 차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유리왕이 되는 어떤 아들이 찾아와요. 주몽에 찾아와가지고, 아버님, 저희 어머님께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목걸이 가지고 오고, 목걸이 맞나? 칼이었나? 아무튼 뭐 증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 내 아들이 맞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유리왕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조와 그 형은 빡치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얘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봤는데, 이거 안 써도 됩니다.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온조의 형은 여기 이제 인천 쪽에다 자리를 잡고, 미추홀에다 자리를 잡았고, 온조는 우리 지금 그 한강 그 남쪽에 잠실 쪽 있죠. 그쪽에 딱 나라를 잡았어. 둘 중에 당연히 이쪽 땅이 더 좋죠. 그래서 나중에 온존의 세력이 형 세력을 다 이제 차지해가지고 커다랗게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백제가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이제 우린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근데 한 번 더 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온조가 이제 백제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쌤 잠실을 세웠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잠실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 지명이었던 하남의 위례성에다가 건국했어요. 건국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은 소국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공식적으로 배우는 왕은 고이왕이 됩니다. 고이왕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고이왕 때는 일단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요. 정복 활동이 뭐예요?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다는 거지. 그쵸? 정복 활동을 통해서 한강을 차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등제와 관복제를 도입합니다. 관등제, 관복제 앞에 설명했잖아요. 관리 등급을 마련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색깔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보면 뭐야, 왕권이 어떤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지. 그래서 굉장히 왕권을 많이 강화시켰던, 그래서 어떤 고대 국가의 기반을 빨리 마련시켰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백제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고이왕 다음에 배우는 왕은 근초고왕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중요하죠. 여전히 중요하죠. 근초고왕은. 왜냐하면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 왕이었어요. 전성기 왕이었기 때문에, 전성기라는 말은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다는 거예요.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차지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은 고구려를 공격해요.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잖아요. 이때 고구려의 어떤 왕이 죽었어요? 고국 원왕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고구려를 차지해가지고 공격해서 땅을, 황해도 일부를 좀 차지합니다. 차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한이라는 백제의 그 소국 중에서 마한이 있는데, 마한이 다 찢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요. 그러니까 찢어진 마을을 통합했다는 건 굉장히 힘이 셌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중국의 동진과 수교하고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서라는 지역을, 요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요하강이 있으면 요하강의 서쪽을 요서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진출했어. 요서 지역은 철이 풍부했기 때문에 진출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서를 진출하고 일본에도 진출해요. 큐슈 지역 이런 데를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와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해상 교역망을 확보해요. 요런 거 이제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나오는 왕이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때는 딱 거의 하나밖에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건 바로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다 조금씩 중요한 왕들인데,
고이왕도 중요하고 침례왕도 중요하고 뭐 이게 다 중요한데 당연하게도 전성기 왕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고이왕, 침례왕 정도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신라와 가야가 남아있네요. 신라를 한번 해봅시다. 신라는 누가 세웠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신라는 땡땡땡이죠. 누구? 박혁거세. 그렇지. 박혁거세가 세웁니다. 박혁거세가 세워가지고 진한이라는 소국, 작은 나라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진한의 사루국이라는 나라로 출발을 하는데요. 얘네가 이제 초기에는 왕위를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왕권이 그렇게 세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다 나중에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박씨는요, 그냥 참고로 말하면 박씨는 박혁거세 쪽이고 석은 석탈해라고 해서 그 바다에서 건너왔다 어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은 김할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집안에서 교대로 왕위를 이제 이어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왕은 내물왕이에요. 근데 얘들아, 내물왕을 배우기 전에 신라에 어디다 쓰죠? 여기다 잠깐 빼서 쓸까요? 참고로 신라에서 왕을 부르는 이름이 좀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신라의 왕호는 처음에 이제 거서간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차차웅은 이게 이제 제사장이란 뜻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사금, 그다음에 마립간, 그다음에 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서간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높은 곳에 있는 자, 뭐 귀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차차웅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이사금은 이빨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해 연장자를 뜻하고, 마립간은 이제 가장 높은 짱 이런 거야. 치프 이런 거, 그게 마립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왕으로 갔대요. 그래서 요 신라의 왕호 변화를 좀 기억하면 지금 내물왕은 내물 마립간이라고 해서 아직 왕이라고 사실 불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물왕 때는 마립간 때였구나, 이건 대군장이구나, 마을을 다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물왕 때 뭐 했나 봅시다. 내물왕은 그 앞에서 나왔던 박석김 중에서 김씨만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할 때예요. 독점적으로. 그리고 왕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마립간으로 부를 때였고.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쌤 아래쪽에 하나 끌어서 쓸까요? 이때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야와 외는 누군지 알지 얘들아? 일본이죠. 얘네 연합군이 신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신라가 망하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가 한 팀이 되어서 가야와 외의 침입을 막아내는데요. 이때 도와줬던 고구려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어요. 광개토대왕. 그래서 도와주고 나서 당연히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야, 내가 도와줬는데 뭐 하나 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돼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잘 배운 애들은 알아요. 이거 증거물이 있어요. 호명 그릇이라고 해서 아마 교과서에 책 펼쳐보시면 그릇이 나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 요강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밑바닥을 이렇게 펼쳐보면 밑바닥에 호태왕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고 그게 바로 광개토대왕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무랑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시기가 조금 지나서 버프왕으로 배울 텐데, 버프왕 때부터는 사실은 조금 4세기 정도로 가기 때문에 위에 아까 썼던 거에다 우리가 몇 개 추가할 게 얘들아 생겨요. 추가할 게 뭐가 생기냐면요. 고구려부터 다시 봅시다. 고구려도 우리가 소수림왕 때는 이제 4세기 후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4세기 후반 이후에 고구려에서 전성기 왕이 사실 2명 있죠. 그거를 여기다 쓰고 가려고 그래요. 건국과 성장과 발전까지 한 번에 그냥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얘들아. 그래서 7번에는 이제 소수리왕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왕은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을 한번 정리해 볼 거고, 광개토대왕은 약 5세기 가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배운 애들은 광개토대왕 때 뭘 했는지 알죠? 이분 때 뭘 했냐면요, 땅을 엄청 넓혔잖아, 그쵸? 땅을 넓혔어요. 그래서 영토 확장이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영토를 넓혔는데 어디를 넓혔냐고 하면, 일단은 이제 백제를 이때 이제 압박을 시작해서 복수를 슬슬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신라를 도와서 아까 그 외를 쫓아내주는 신라를 돕고, 외를 쫓아내고, 그리고 거란과 후연이라는 이제 그 민족들이 있는데 정확히 몰라도 되고, 어쨌든 얘네를 격파시켰다, 결국 땅을 엄청 넓혔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방향은 북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연호라는 걸 쓰는데요. 연호는 그 해를 부르는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이제 광개토 대왕이 불렀던 명칭은 영락이라는 명칭이에요. 한자로 영원히 즐겁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고구려의 자부심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장수왕이고 이때도 5세기이긴 한데 이제 5세기 중후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도 마찬가지로 영토를 넓혀요. 근데 이때 영토를 넓히는 방식은 아빠는 위쪽으로 갔다면 이제 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남진 정책이라고 해요.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 남진 정책. 해서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수도를 옮기지. 그렇죠? 그래서 수도를 수도를 국내성이라는 곳에서 아까 유리왕 때 옮겼던 국내성이라는 곳에서 평양으로 이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오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죠. 황쌤이 빵을 가지러 오셔가지고 쌤이 지금 갑자기 터졌어요, 얘들아. 그다음에 장수왕 때는 이제 외교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남조가 있고 북조가 있어요. 우리 이걸 합쳐서 남북조라고 하는데, 남조 북조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 사이에서 남조와 북조 동시에 교류를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외교 정책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구려에 추가된 2명의 왕이고, 마찬가지로 백제도 좀 추가를 해줘야겠죠. 일로 가서 백제도. 자, 이제 백제에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면요. 이제 백제가 불교 수용 이후로 이제 근초고왕이 전성기였죠. 그 이후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일단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백제의 위기는요. 왜 찾아왔냐면 5세기에 그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한 이후로 특히 백제에 대한 그 원한이 좀 많죠. 그래서 그리고 백제가 힘이 더 셌거든요, 신라보다. 그래서 백제를 쳐들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백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신라하고 나제 동맹이라는 거를 체결해요. 나제 동맹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들어본 말이다. 그치? 나는 신라고 제는 백제죠. 얘네가 손 잡은 거죠. 최초로 나제 동맹을 맺었던 왕이 비유왕이라고도 하고 비류왕이라고도 하는데, 요때 이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문주왕 때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제 동맹을 강화했던 왕도 있어요. 이거는 강화했던 왕은 이제 동성왕 때인데, 동성왕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강화를 했냐면 혼인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로 좀 더 나제 동맹을 철저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무령왕을 배울 거고, 문주한 때는 그래서 원조 수도를 웅진으로 이동했다. 요 정도도 한 번 더 해줍시다. 그리고 무령왕 때는요, 저도 중학교 때도 열심히 배운 내용 중에서 독특한 지방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지방에 22개의 담로라는 거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담로라는 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자적인 걔네 그 마을에 왕의 신하들이나 왕족들을 파견해서 그 마을을 관리하게끔 한 건데, 이게 일종의 지방을 통제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령왕 다음에 백제에서 많이 배우는 성왕입니다. 성왕은 좀 중요한 왕인데요. 성왕 때는 어떤 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백제를 중흥하려고 노력했다. 중흥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 번 더 살려보려고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백제가 4세기 이후로 계속 힘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의 전성기를 되찾자, 이런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중흥의 노력 중에 첫 번째로는 수도를 사비라는 곳으로 옮겨요. 사비는요, 지금의 부여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통치 조직도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통치 조직은요, 22부, 5부 5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2부는요, 중앙의 관청이고요. 중앙에 있었던 관청의 개수를 부를 22개로, 우리도 뭐 교육부, 뭐 국방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5부는 수도를 마을을 5개로 찢었고, 5방은 지방을 또 5개로 찢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비한 시기도 이때였어요. 그리고 불교도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아주 잘 믿으라고 숭상을 하는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외 관계도 강화시켜갔고,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해요. 남조. 그리고 일본에게도 불교를 전파해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슬픈 스토리 하나 나옵니다. 성왕이 진흥왕과 손을 잡고, 진흥왕이 좀 이따 배울 건데요. 과 손을 잡고 한강을 차지해요. 근데 그 동맹의 약속을 깨고 신라가 백제를 쳐버려가지고 관산성이라는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죽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후로 백제는 신라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겠죠.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 네, 이어서 할게요, 얘들아. 여기 버풍왕 아니고요. 미안해요. 버풍왕 아니고요. 지증왕으로 좀 고쳐주세요. 지증왕으로 고쳐줄게요. 지증왕 하면은 이제 지증왕 때 굉장히 많은 생산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증왕 때는요, 첫 번째, 우경이라는 걸 하게 돼. 우경이요. 우경은 소우자에 밭을 갈다 경자 해가지고 소로 밭 가는 거. 이거 하면 굉장히 생산력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해요. 순장이 뭐냐면 사람을 생매장하는 거야. 그래서 귀족이 죽었을 때, 높은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산 사람도 똑같이 매장시키는 건데, 이런 것도 금지시켰고요.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드디어 마립간이 아니라 왕으로 불러요. 그리고 마을을 전체적으로 주군현 제도로 정비하고 또 우산국을 복속해요.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복속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좀 중요한 왕입니다. 우경, 순장 금지한 거, 이렇게 부른 거, 울릉도 우상국을 복속시킨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농업 생산 증대를 했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왕은 버풍왕이에요. 버풍왕 때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제도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도 중에서 첫 번째 법 율령을 만들고 반포하고, 그 다음에 옷 공복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병부라고 해서 이제 병부는 그 군사와 관련된 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상대등이라고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데요. 상대등이 뭐냐면요. 귀족 대표예요, 얘들아. 귀족 대표. 아까 귀족 회의기구가, 신라의 귀족 회의기구가 뭐였어요? 만장일치제였던 거. 화백회의, 그렇지. 그거의 대표인 상대등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해요. 이때 불교 공인할 때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차돈이라는 신하가 막 하얀 피 뿜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썰나 내려오지, 그죠? 이차돈이 순교한 덕분에 공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인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게 돼요. 그 해를 건원 1년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그리고요, 버풍왕 때는요, 아래 배울 건데, 좀 이따 배울 건데요, 금간가야를 정복합니다. 금간가야를요, 정복합니다. 버풍왕도 되게 중요한 왕이에요. 법과 관련된, 비읍이나 법과 관련된 거 다 나옵니다. 그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이제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진흥왕 때는 이제 신라의 전성기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토를 넓혀요. 영토를 확장하는데, 아까 우리 영토 확장 백제 때 배웠어. 백제 때요. 성왕과 진흥왕이 손을 잡고 한강을 차지했다가 성왕을 얘가 이제 죽이고 혼자 차지하잖아. 그쵸? 그래서 한강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함경도라고 해서 북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화랑도 만들어요. 화랑도는 이것도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운 거죠. 화랑도는 화랑과 낭도라고 해서 화랑과 낭도의 무리를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요. 얘네가 화랑이 한 명이에요. 얘네가 대표고, 얘네를 따르는 무리들을 낭도라고 하고, 얘네를 통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군사제도도 뭐 하고 뭐 무술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는 어떤 무리들로 만들어냈다. 그게 화랑도입니다. 그다음에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서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이 사람이 세운 비석은 단양적성비. 단양이라는 곳에 비석 하나 세워요. 그리고 순수비. 순수비는 직접 직접 돌아다니면서 세운 비석인데요. 이건 영토 확장을 증명하는 순수비가 4개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차게 달려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남았습니다. 네, 가야 좀 빠르고 치고 넘어갑시다. 가야는 원래 변한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 그 여러 국가 성립에서 부곡저 마진변 요런 거 외웠을 거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옥저를 왜 저를 또 썼어요?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야는 이 변한의 작은 나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세웠냐? 김땡땡이 세워요. 김수로. 김수로가 김해 지역에다가 금간가야라는 나라를 세워.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야는요, 전기가야가 있고 후기가야가 있어요. 말 그대로요, 얘들아. 전기가야는 먼저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던 가야연맹, 후기가야는 나중에.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에서는 금간가야가 리더였어요. 얘네를 주축으로 해서 가야는 총 6개가 있었어요. 이 6개 가야들이 막 열심히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해상 교통로를 차지해서 이걸 통해서 뭐 무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나중에 후기가야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요.
그래서 얘네 때는 좀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한테 흡수를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과 외와 열심히 교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이제 참고로 쓴다면 얘들아, 전기가야는 신라의 법흥왕이 멸망시켰고요. 복속시켰고, 그죠? 후기가야는 진흥왕이 복속시켜요. 그렇죠? 이 정도 하면은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가야는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돼서 철로 이렇게 무역을 열심히 했다. 그런 거 조금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료들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개념밖에 못했어요. 자료는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한 번 더 같이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이상.